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이 이제 3월 돼서 조금 있으면 이제 개학을 하는데 이제 학년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죠. 중학교를 가는 친구,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 많이 새로운 환경에 떨리고 부모님들도 형이나 누나를 보내봤으면 그나마 좀 난데 첫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뭔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이렇게 감동도 있고 뭔가 더 해야 될 텐데 하는 불안감도 있고 어디서 들은 얘기도 많고 정말 뭐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학교 학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까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역에서 영어랑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초중고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재작년까지 해서 두 자녀를 직접 이제 입시도 치러본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좌충우돌 여러 가지 했고 그 감사하게도 큰 아이는 현재 지역에 있지만 치대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 문과 딸은 연세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래도 성공적인 입시를 치렀다고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고민과 제가 직접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입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조금씩 풀어서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시간으로 중학교 공부가 어떻게 초등학교하고 달라지는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학습의 차이는요. 지금 학습의 무게 중심, 그러니까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과 교과 내용이 달라져요. 그냥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뭐 정말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냥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아이들이 뭐 전조작기인지 구체적 조작기인지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학습 계획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나친 선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다 여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눈으로 본 거 위주로 그리고 직접 다룰 수 있는 거 위주로 많이 가르치기는 시기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5, 6학년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추상적인 영역을 다루기는 하지만은 아직 초등학교에서는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은 중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추상적인 영역, 논리적인 영역을 가르치는 시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 불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는 나름 잘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뭔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이런 논리적인 사고 영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제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긴 한데 오히려 감정을 좀 추스리면서 조금 더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이 집에서 필요합니다. 1학년 하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던 화두가 자유학년제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게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1학년 1학기만 자유학기제로 보통 하고 1학년 2학기부터는 일반적인 이제 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아이들이 느끼는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험을 보냐 안 보냐예요. 그래서 작년 1학년부터 시험이 새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오랜만에 생긴 시험이라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자료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시험을 치렀었고요. 물론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십몇 년 이상 했었기 때문에 옛날 자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은 이제 진짜 맨땅에 헤딩하기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갔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학년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보고 진로를 탐색하라는데, 솔직히 부모님들 현재 직업이나 진로를 언제 결정하셨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이 결정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는 건 좋은데, 학업적인 면을 오히려 너무 놔버리는 아이들이 많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군지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막 선행을 하고 공부의 양을 엄청 반대로 늘렸고요. 시험 부담 없이 1년 동안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학구열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낮거나 적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를 확 놔버려서 오히려 공부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기간이었어요. 어쨌든 이게 1년이었다가 이제 한 학기로 줄어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사실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학교 1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 중에 어떤 교과가 중요해? 그러면 당연히 1학년 1학기입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아이들이 학교 시험 부담도 없고, 새로운 학교 적응도 해야 하고, 새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학업적인 균형점은 좀 찾아갈 수 있게, 그 진로 탐색도 좋지만, 학업적인 것과 진로 탐색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기로 잡아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참 잘했어요. 도장꽝. 그리고 학기가 아니죠. 이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쪽지 시험 쉬운 거 보고 이 정도로 하면서 넘어갔다면, 중학교에서는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그 다음에 이제 60D까지 있고 60점 미만은 2등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절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자기들의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점수가 낮아져 버리면은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낙인 찍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업은 아이들이 유지를 할 수 있게 가정에서 항상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필고사만으로 90점을 넘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과제를 주시거나, 국어 선생님은 뭐 시를 지라고 한다든지, 영어 선생님은 영어로 자기를 발표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그 점수에 반영돼요. 그냥 이것도 평상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은 지필고사 60%에다가 수행평가 40%입니다. 근데 지필평가는 아시다시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30%씩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의외로 수행평가 점수가 중간고사 하나나 기말고사 하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대충 하죠. 특히 남자애들 대충 합니다. 이것들 어머님들이 신경 쓰고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 뭐가 있는지는 학교 알림이 가면 사실 어머님들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월쯤 되면은 그 학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어떤 거를 평가 보겠다, 수행평가는 뭐 주겠다, 이런 게 학교 알림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반드시 확인하면서 아이랑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각 과목별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어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읽기 능력입니다. 읽기 능력. 근데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어휘력이 굉장히 낮은 거 아세요? 조금만 어려운 어휘 잘 몰라요.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르는 게 엄청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만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학교 시험을 생각해 보면은 대학교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비문학 지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 지문이나 법 지문이나 철학 지문이나 뭐 예술 지문 보고 이 글을 읽고 해석해서 거기에서 말하는 요점을 판단해서 쓰는 게 가장 어렵고 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핵심적인 파트거든요. 이렇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읽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보면은 제일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독서예요.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험 공부도 하고 수업 충실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요. 읽기만큼 이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요, 이제 읽기 근육을 키울 시간 자체가 없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되도록 많은 양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죠. 도대체 뭘 읽냐? 우리 애는 책을 안 읽는다. 제가 추천하는 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익히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들은 뭐 스포츠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소설책도 좋고요. 뭐 무협지도 좋습니다. 판타지도 좋고요. 어쨌든 이 많은 글밥을 읽으면은요, 자연적으로 아이들 키워지는 능력이 있어요.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글을 읽으면서 주제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많이 읽어라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거든요. 소설책도 좋다. 차라리 웹툰 말고 웹소설을 읽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좀 많이 읽는 거는 앞으로 국어 시험을 쉽게 풀어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수학은 굉장히 뭐 학원도 보내시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집을 풀고 뭐 하는데 뭐 어디 유튜브를 보면은 뭐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데를 보면 또 뭐 어려운 문제를 멋지게 일필 위주로 막 풀어내고, 뭐 심화를 해야 되냐 선행을 해야 되냐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조금 다뤄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념입니다. 아, 역시 저 선생님도 수학생이니까 개념을 강조하는구나 하실 텐데, 제가 말하는 개념은 좀 달라요. 개념은 어떤 거를 제가 개념이라고 말하냐면요. 수학책 보면은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들이 왜 나왔는지 교과서도 앞에 들어가면 소개하는, 그래서 이 공식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나오게 됐는지 막 줄글로 써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왜 이렇게 탄생했는지 아는 게 일단 개념을 아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을 외우는 게 그 다음 단계고요. 세 번째는 공식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문제, 저는 이제 그걸 정방형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5는 뭐 7이라 할 때 뭐 x는 뭐 2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과정. 이런 정방형 문제는 우리가 고민 없이 풀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가 저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게 돼야지 이제 추론 능력이나 위에 쌓아갈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이 개념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기본적인 개념을 깨우치는 과정과,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풀어가면서 뭔가 추론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들을 이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아이들이 앞에 있는 조건부터 봐요. 조건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 보면은 현정인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회에 100명보다 많고 130명보다 작은 학생이 참가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 100명보다 많고 130명보다 적어. 각 텐트에 같은 수의 학생들이 배정할 때 4명씩 배정하면 3명이 남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6명씩 배정하면 5명이 남고 8명씩 배정하면 7명이 남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제를 확인합니다. 이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 수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복잡한 문제일수록 되도록이면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꼽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랑 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풀이가 필요할까, 어떤 식이 필요할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는 게 고난도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좀 배워야 돼요. 사실 그냥 공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연습하는지 이런 정도는 아이들이 혼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도 생각하는 거는 조금 배워야 된다는 것도 어머님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영어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머님들 생각나시죠? 문법과 단어. 그쵸? 문법과 단어. 옛날에 저도 이렇게 외우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님들, 어쨌든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 목적이 이 대학을 보내는 거라면, 물론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갈 거야. 그런 집도 있겠지만, 그런 집은 제하고 대학을 보내는 거라면은 대학을 풀 수 있는 수능이 영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강조하는 게 어머님들 단어하고, 사실은 초등학교 학원만 가도 뭐 우리 학원은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워요. 뭐 50개씩 외워요. 이런 학원들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우리 학원은 하루에 애들 단어를 100개씩 외워요. 이런 학원 있으면 그 학원은 망합니다. 사실은 단어를 몇 개 외워야 되는지 아세요? 교육부에서 정해줬어요.
교육부에서는요, 그 고등학교 심화 과정까지 해서 3,000개 단어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영단어 3,000개만 외우면 수능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한 단어지만 또 좀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잡으면은 5천 단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3천 단어가 교육부에서 지정한 단어고, 그 단어에서 보면은 그 단어 말고 다른 용법도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5천 단어까지 하는데, 이외의 단어는요, 수능에서 필요하지 않고요. 수능에서 내지 못하게 돼 있고, 수능에서 내면은 그 단어 뜻을 반드시 지문 밑에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가 교육부에서 이번 2022 교육과정에서 나온 지침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영어 기본 어휘 목록은 영어 교육과 과정의 성취 기준 달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3,000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아예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800단어 외우고요. 하루에 100단어씩 외우는 단어는 일주일만 보내면 초등학교 단어 끝냅니다. 그러면은 2주차부터 안 보내도 되겠죠. 중학교 1200단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 1000개 단어 해가지고 3000단어고요. 이게 각 고등학교에서 지정되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심화 영어와 독해 장문에서 최대한이 허락한 게 3,500단어예요. 이거는 사실은 특목고나 외고 아니면은 자사고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보통 3,000단어 이내에서 아이들이 끝나게 돼 있고요. 또 지침이 있습니다. 학습 또는 평가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90% 이상을 여기서 내게, 진로 선택 과목 및 융합 선택 과목은 80% 이상을 기본 어휘 목록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수능 시험은 이 지침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네, 당연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단어 목표는 한 3,000단어 목표로 고3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학교까지는 초등단원, 중학교 단어에서 한 2,000단어 외우시면은 중학교의 모든 시험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어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적게라도 꾸준히. 이론적으로 하루에 10개씩 외우면 1년이면은 3,000개 다 외워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한 번 외웠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학원을 한 번 갔을 때 한 30단어에서 50단어씩 이렇게 하는데, 계속 복습되고 잊어버리고 넣어주고 잊어버린 단어 넣어주고 이런 체계만 잘 되어 있으면은 0단어 때문에 뭐 수능을 못 본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중학교는 제법 시험에서 문법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는 우리가 문법책을 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그 학년마다 다루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만 공부해서 시험 대비를 하는데,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 영단어를 배우는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수능에 나온 영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책을 배우고 영어 문법책 띄고 영어 문제집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영어에서 이제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나오면은 이 지문을 읽고서 정확히 독해하고, 뭐 단문으로 독해가 아니고 이 전체의 글의 맥락이 뭔지,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이거를 파악하는 훈련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문제집을 풀어도 가르치는 데 깊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영어 문제집을 풀리실 때는 그냥 얘가 독해하고 문제 풀었네, 오케이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내신 대비는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영어가 어려워질 거고요.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보고 이러면 멘붕 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어의 전체적인 지문을 읽고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것이 주장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반대하는 거, 알리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을 평상시 하는 게 영어의 진정한
도움이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영단어나 문법에 이거에 근데 외우고 문법 잘 외우고 시험 잘 보면 점수가 눈에 딱딱딱 보이니까 어머님들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가 뭐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부수적이란 그런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글을 정확히 읽기에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글을 읽고 보통 독해 문제집 보면 글이 쫙 있고 밑에 문제가 한 두세 개 있잖아요. 이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이게 부모님들은 잘했구나 다 이해했어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맞췄어도 얘를 정확히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읽고 나서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한번 좀씩 확인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성적이 나올 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은 뭐 기대만큼 잘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기 때 첫 시험을 보면 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 여기 예를 들어서 얘가 75점을 받았어요. 이거는 잘 본 걸까요? 못 본 걸까요? 부모님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시겠죠. 우와, 75점이나 받았어는 부모님도 있고, 아, 뭐야, 이게 지금 학원 보냈던 이거밖에 못 받았어. 이런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수는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가 낮고요. 시험이 쉬우면 점수가 높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시험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석학들이 모인 대학교 교수님과 고등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수능 시험 보세요. 매년 난이도 때문에 난립니다. 작년에는 평가원장 사퇴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난이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가 낮은 게 당연하고요. 시험 문제가 쉬우면 점수가 높아야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실수를 했나, 계산을 실수를 했나, 개념이 부족한가, 아니면 시험 대비를 열심히 안 했나, 이번엔 시험 대비를 몇 주 동안 준비를 했지,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점수를 봤는데, 야,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이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아이들이 벌써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이 세상에 뭐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중2병인데 이제 중학교 들어갔잖아요. 중2병이 좀 빨리 시작하는 애 있고 늦게 시작하는 애 있거든요. 저는 좀 빨리 시작한 애를 선호합니다.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이들한테 이제 점수를 보시면은, 막 혼내지 마시고요. 먼저,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네? 좀 속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다음에 좀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렇게 아이들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는 어머님이 매니저 역할을 하셨어요. 학교 끝나면 뭐 영어학원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오고 몇 월 날은 뭐 하고 몇 월 날은 뭐 하고 이런 거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매니저 역할이라고 하셨다면은 중학교에서부터는 코칭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코칭 자격증이 있거든요. 한국 코칭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이제 배우는데 코칭할 때 기본적인 건요. 상대방이 자꾸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던져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계획을 짜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코치예요. 그래서 이런 지지와 믿음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되 자율성도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아이가 항상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의 성적과 무관하게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은 자꾸 노력을 해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향상심이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지해주는 부모 역할을 하면은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